떨리는 제 손에 쥐어진 비닐봉지의 그 차가운 무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안에는 제 손녀의 결혼식장에 놓인 고급 린넨 식탁보와 섬세한 꽃다발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새파란 청소부 유니폼이 들어있었죠. 사돈어른, 그러니까 며느리의 어머니가 비웃음을 띠며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을 때 제 딸의 눈은 혼란과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의 형님은 마치 우리가 당한 모욕이 그날 저녁 최고의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날카롭게 웃어댔죠. 오늘 저는 제가 입 밖으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단 1초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마음을 여는데 큰 힘이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크림색 벽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감색 정장을 입고 40년 전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옷매무새를 다듬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향기가 아름다워야 마땅했건만 공기 중에 섞인 배신감의 씁쓸한 냄새 때문에 역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일찍 도착해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해결사, 도우미, 다른 사람들이 공로를 가져갈 때 조용히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너무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온 탓에 가족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클러치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민호의 문자였죠. 엄마, 주방 가서 얼음 좀 더 가져다 줄 수 있어? 장모님이 주문하는 걸 깜빡하셨대. 손녀의 결혼식 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저 할머니로서 축하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직원 통로를 걸으며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딱딱 울렸고 마치 유니폼을 입은 직원처럼 얼음 주머니를 날랐습니다. 그 대조적인 상황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몇 달을 모아 산 비싼 옷을 입고서 사돈 식구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느라 얼음을 나르고 있는 제 처지라니요. 연회장으로 돌아와 포토 테이블에 진열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손녀 지민이의 12년 인생이 은색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비용을 대고 준비했던 생일 파티들, 며느리와 아들이 늦잠 자는 동안 제 선물들로 가득 찼던 크리스마스 아침, 민호와 며느리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오지 않아 저 혼자 관객석을 지켰던 학예회 발표회들. 모든 사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었으며 결코 거절하지 않았던 든든한 할머니로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 사진들을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 제 미소는 갈수록 억지스러워 보였고 눈가는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연기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지민이는 며느리의 친정할머니가 물려준 빈티지 드레스를 입고 빛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의 웨딩드레스는 수십 년간 고이 보관되어 왔지만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제 옷장 속에서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꿈과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로연 때 저는 9번 테이블에 배정받았습니다. 혼주석도 가족석도 아닌 30년 동안 3번 정도 만난 남편 철수의 사촌과 며느리 지은이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 앉아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제 자리에서는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앉아 제가 듣지 못하는 농담에 웃고 저를 배제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상석이 보였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딸 수진이도 큐스번 테이블에서 겉돌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잔치에서 구경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손녀의 가장 중요한 날에 주인공 행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후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가족의 전통과 사랑에 대해 유창하게 연설했고 사돈어머니는 지민이의 어린 시절 일화를 매력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키워낸 그 시간들을 말이죠. 하지만 마이크는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기회는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춤이 시작되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DJ가 지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을 때였죠. 제가 선물 테이블 근처에서 손녀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돈 어머니가 그 비닐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눈은 웃지 않은 채 입꼬리만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쓰세요. 지은이 말이 요즘 생활비 보태려고 청소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 말은 얼음물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옆에 있던 딸 수진이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낸 건 웃음소리였습니다. 사돈의 형님인 박 여사가 그 대화를 엿듣고는 날카롭게 깔깔거렸죠. 제 굴욕이 그날 저녁에 유흥거리가 된 겁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유니폼이 보였습니다. 라지 사이즈. 가슴 주머니에 반짝 클리닝 서비스라고 수놓인 파란색 폴리에스테르 옷. 제가 입고 있던 고급 옷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싸구려 질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를 생각하는 방식이었고 제 가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십 년의 희생, 내 필요보다 그들을 우선시하고 내 노후 자금을 털어 그들의 꿈을 지원해준 끝에 저는 그저 도우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은 억지 미소와 예의 바른 대화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남편 철수와 춤을 추었지만 음악은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귓가의 사과를 속삭였지만 그건 텅 빈 자동응답 같았죠. 그는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취급한다는 걸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강북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유니폼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의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영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그냥 당신이. 내가 뭐요? 제가 속삭이듯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너무 절박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 그들의 자선이나 일자리 알선에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2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은 가족의 잔인함에 대해 변명할 말도 아내의 고통을 위로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서울의 익숙한 소음들, 멀리서 들리는 지하철 소리, 경찰차, 사이렌 소리, 돈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내 가치가 어떻게 내가 준 돈과 희생으로 측정되었는지 말이죠.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을 아들 민호의 사업 자금으로 털어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보험금 1,500만 원은 한 달 만에 그의 초기 비용으로 사라졌고 사업이 망했을 때는 또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아파트 전세 자금, 차 할부금, 며느리 지은이의 기준의 공립학교는 안 된다며 보낸 손녀의 사립학교 학비까지. 매번 엄마 사정 나아지면 바로 갚을게 라는 약속이 따랐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빚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씁쓸한 호기심에 계산해보니 지난 12년 동안 그들에게 준 돈이 800만 원이 넘더군요. 제 노후를 보장하고 남편과 여행을 다니며 공과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와 지은이는 경기도 신도시의 멋진 아파트에 살고 우리는 80년대부터 살던 좁은 아파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제 경제적 상황을 비웃던 사돈 어머니는 정작 자기 딸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 돈을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에 쓰면서 사돈인 제가 제 안정을 희생해 그들을 부양하게 내버려 뒀습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잊힌 생일들, 무시된 초대들, 제 의견에 대한 가벼운 묵살, 가족 내에서 고용인 취급을 받으며 묻지 않고 봉사하고 기회에 감사해야 하는 처지. 석 달 전 제 칠순 생일이 기억납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라도 하고 싶다고 눈치를 줬지만 그날은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틀 뒤 민회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그는 놀란 척했죠. 아, 엄마, 그게 이번 주였어? 지민이 입시 때문에 우리 부부가 너무 바빠서. 제가 18년 동안 모든 재롱잔치와 졸업식에 참석하며 키운 손녀 지민이조차 할머니를 기억하기엔 너무 바빴나 봅니다.
하지만 그 지민이는 외가 식구들과의 쇼핑, 외할아버지가 보내준 용돈으로 간 여행 사진을 매일 SNS에 올리고 있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가족 사진의 중심은 사돈 식구들이었고, 모든 명절은 처가에서 보냈으며, 중요한 결정은 처가와 상의하고 우리 부부에게는 통보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서울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달라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더 날카로웠고 거리의 소음은 더 목적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강 선생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예전 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처리해 주셨던 깐깐하지만 정직한 분이었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산 보호와 유산 상속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 파란 유니폼이 마치 넌사인처럼 가족들의 경멸을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말했죠. 3일 뒤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제가 가족들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그만두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될 준비를 할 3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해왔던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민호의 아부 섞인 목소리, 운전기사나 일손이 필요할 때만 저를 부르는 며느리, 갈등이 생기면 작업실로 숨어버리는 남편, 그리고 이웃집 최 여사님, 최경숙 씨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은 그녀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저를 지켜봐 오던 분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그녀가 직접 만든 잡채 한 접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영자 씨.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녀의 온화함에 제 마음에 빗장이 풀려 결혼식 이야기와 유니폼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내 딸이 대전에 살아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다, 뭐다 해서 돈 달라는 전화를 몇 달에 한 번씩 했죠. 내 약값을 못 쓰는 달에도 돈을 보냈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내가 딸에게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걸요. 돈을 끊으니 연락도 끊기더군요. 아팠지만 그 덕분에 내가 누구의 자동 예스맨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목요일 아침 강 변호사 사무실로 걸어가는 길에 그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차용증 없이 아들 가족에게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셨군요. 현재 남은 자산은요? 부끄러운 숫자였습니다. 평생 일하고 아껴 썼지만 제 명의로 된 돈은 이 5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금이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았죠. 강 변호사는 많은 노년층 고객들이 겪는 흔한 일이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남은 걸 지키고 싶어요. 유산 계획도 바꾸고요. 우리는 신탁 설정과 유언장 수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애들은 제 친정할머니의 폐물에 대해 몰라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꽤 값나가는 골동품 보석들이 은행 대여금고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민이가 성인이 되면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지민이는 외계에서 받은 명품 목걸이, 사진만 올릴 뿐 증조할머니의 유산엔 관심도 없었죠. 감정가가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상속인을 바꾸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민이 대학 노트북이 필요한데 좋은 건 꽤 비싸네. 2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크리스마스 지나고 갚을게. 예전에 저라면 당장 알겠다고 했겠지만 이번엔 멈칫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을 해? 엄마, 지민이 공부할 건데 성공하는 거 안 보고 싶어? 죄책감을 자극하는 익숙한 수법이었지만 이번엔 명료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성공하길 바라지. 하지만 내 노후도 생각해야 해. 나중에 다시 연락하마.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무 늦지 않게 해줘. 전화를 끊자 남편이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대응했습니다. 예산 좀 확인해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가족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짜증을 냈고 며느리는 빈손으로 오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으며 지민이마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진짜 내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숙 씨와는 진짜 친구가 되었고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더 깊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사 수업도 등록했죠. 르네상스 화가들을 설명하는 강사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카라바조의 명암법이 제 인생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살았던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없는 문자로 초대를 대신했습니다. 올해도 친정 부모님 댁에서 해요. 디저트랑 지민이 선물 챙겨서 2시까지 오세요. 강남의 으리으리한 사돈댁에 도착하니 선물 테이블은 비싼 포장의 선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구워간 애플파이와 미술책은 초라해 보였죠. 사돈 식구들은 코인 투자로 대박난 이야기와 다이아몬드 팔찌 자랑을 늘어놓았고 우리 부부는 병풍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명품 선물들을 뜯어보며 환호하다가 제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지만 이번엔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돈이 노트북을 사줄 수도 여행비를 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호구였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부엌에서 며느리가 여동생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봄방학 때 튀르키예 리조트 갈 건데 비싸긴 해도 어머님이 지민이 몫은 내주실 거야. 항상 그러시니까.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10원 한 장 안 쓰시는데. 며느리가 대답했죠. 그러게, 요즘 좀 튕기시긴 하는데 결국엔 주실 거야. 어차피 그 돈 어디다 쓰시겠어? 그 무심한 잔인함,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저는 접시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70대 노인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취급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갈 때 사돈 어머니는 또 비닐봉지를 줬습니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었죠. 2분 요리하기 힘드실 텐데 드세요. 또다시 자선을 베푸는 척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바로 강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산을 신탁으로 묶어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보석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유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낼 공식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2월에 눈보라가 치던 목요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없으며 내 자산은 내 노후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민호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변호사 편지라니 미쳤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노후를 지키려는 거야. 너희들의 사치스러운 선택을 뒷바라지하는 건 이제 끝이다. 사치?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 아니냐며 모욕적인 걱정을 가장에 전화했고 지민이는 할머니가 이럴 줄 몰랐어. 실망이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팠지만 후련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남편 철수는 가족들과 연이 끊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지민이 졸업식도 못 보고 이제 우린 남남이 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진짜 포함된 적이 있긴 했어요? 아니면 비상금 주머니였나요? 그 후 몇 달은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돈 달라는 전화가 없으니 제 시간과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경숙 씨와 산책하며 시와 인생을 논했습니다. 지민이의 여행비로 나갔을 돈으로 저는 경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호텔에서 묵으며 재즈 음악을 듣고 비싼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은퇴한 선생님과 대화하며 깨달았습니다. 저만 잃어버린 세월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5월, 민호가 AI 스타트업 투자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기회야. 예전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줬겠지만 저는 담담히 거절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없다. 못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둘 다야. 돈도 없고 있어도 안 줘. 진정한 도움은 네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두는 거란다. 그 후 며느리 지은이도 지민이 학비를 빌미로 전화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감당 못할 사립학교와 비싼 차, 집을 선택했어.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지. 결국 그들은 제 연락처를 차단했고 SNS에서도 저를 지웠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9월, 지민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마지막 학기를 다녔고 저는 도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빚으며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10월에는 경숙 씨 조카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환대에 눈물이 났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가족이라는 걸 배웠죠. 11월, 저는 이웃들과 함께 조촐한 추수감사절 파티 같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누며 저는 처음으로 기능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저를 느꼈습니다. 12월,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학비 해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돈이 개입되지 않은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는 남편과 미술관을 가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해가 바뀌고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새 직장을 구했고 지민이는 졸업 후 부산의 환경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7월, 민호가 전화해 엄마의 지원이 없어진 뒤에야 제가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10월, 드디어 떠난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며 저는 완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72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지민이에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엽서를 보냈습니다. 네가 스스로의 삶을 조각해 나가길 바란다. 크리스마스 이브 부산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지민이가 직접 만든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과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로운 저를 발견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2월 31일, 경숙 씨와 발코니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은 굴욕이 아니라 제 존엄을 찾게 해준 계기였다고요.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70년이 걸려 배운 이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돈으로 사랑을 사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굴욕에서 해방으로 나아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